출애굽 사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민족의 해방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난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난지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15세기와 13세기 학설이 있습니다. 15세기 출애굽 학설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출애굽하고 480년이 지난 해 솔로몬 통치 4년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930년에 죽었고 약 40년간 통치했으니 그는 기원전 970년에 왕이 올랐으며 성전 건축은 4년이 지난 966년에 시작됩니다. 이 996년에 480을 더하면 1446년이 되므로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은 정확히 기원전 1446년이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5세기에는 이집트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닌 파라오 투트모세 3세와 그 아들 아멘호텝 2세가 가나안에서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는 시기였습니다. 이집트에 있어서는 팔레스타인은 고대 근동과 지중해 동부로 있는 군사 경제 요충지였기 때문에 투트모세 3세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수비대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었고 향후 100년 가까이, 그 이후 100년 가까이 이집트의 지배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고대 근동에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게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집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집트는 작은 도시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로부터 충성과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출애굽이 이처럼 강력한 왕들의 통치 시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로가 말을 끄는 수레들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말과 수레는 기원전 15세기는 무척 희귀했고 기원전 13세기에 가서야 상당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만약 출애굽이 15세기에 일어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대규모의 군사작전과 정착이 있었다면 기원전 15세기 또 14세기에 가나안 중부 산지에서 대규모의 정착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거주 흔적은 기원전 1200년경 가나안 중부 산지에 처음 나타납니다. 아울러 출애굽 과정에 만나는 에돔, 모압 민족 등은 역사적으로 보면 13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형성이 13세기경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설이 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원전 1200년경 중부 가나안 산지에서 이스라엘이 출현한 것을 근거로 해서 13세기 출애굽을 지지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열리면서 기원전 12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변화가 나타나죠. 짧은 시간에 중부 고지대에 있는 수많은 새로운 정착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국고성 비돔 그리고 라암셋과 관련해서 보면 13세기 학설이 더 힘을 얻습니다. 비돔은 테렐 마스쿠타 또는 테렐 레베타가 유력하지만 문제는 테렐 마스쿠타는 기원전 1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는 사람들의 정책이 없던 곳임이 밝혀졌어요. 테렐 레베타 또한 기원전 12세기가 돼서야 다시 사람들이 정착했다고 합니다. 비돔은 사이스 왕조 기간에 있었던 도시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전부로 비돔이라는 도시는 기원전 7세기 이후에 존재한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네. 나암새는 오늘날 칸트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나중에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곳에 모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이집트의 행정 중심지를 삼각주 북동부로 옮기고 그곳에 자신이 건설할 수도를 자기 이름을 따서 명령한 파라오 람세스 2세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 치하의 이집트 왕실이 부역 노동력을 동원해서 사막도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요새들 포함해 약 80여 곳이 넘는 신한국의 유적지들이 스위즈와 가자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서를 보면 람세스 2세가 한 갈리에게 아피루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라고 현장 주임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아피루가 성서 히브리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피루 또는 하비루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변절한 외국인으로서 학자들은 그들을 뿌리 잃은 떠돌이들이라고 불렀고 때로는 그들을 용병들과 동일시키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피루가 히브리인들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그들은 람세스 2세 시기에 수도를 건설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기원전 13세기경으로 보면 그렇죠. 되겠죠. 예. 람세스 2세의 말기에 이집트의 세력은 축소되고 그의 후계자인 메르넵타가 벌인 가나안 공격을 빼고는 이집트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눈에 띄게 약화됐죠.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억압에서 벗어나서 정적인 해방을 시도할 만한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요단 동편 상황 역시 13세기 출애굽서를 지지를 하는데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과 21장 21절 35절에서 보면 모세는 에돔, 모압, 또 암몬 왕국들과 접촉을 합니다. 고고학 그 연구에 따르면 이 정착 왕국들은 아무리 일러도 기원전 13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한 파라오는 세티 1세, 또 출애굽 당시는 람세스 2세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는 출애굽의 시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된 시점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40과 12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광야생활 40년, 12지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40일, 그리고 12제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40과 12는 완전하고 또 순결한 의미를 가진 숫자였습니다. 480이라는 숫자는 이 중요한 숫자, 즉 40과 12를 곱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한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완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 시기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출애굽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관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조건 맞다고 가정하고 해석하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